안녕하십니까. 물건 앞부분까지 했지요? 예? 민법 총칙까지 했나요? 어디까지 했죠? 부관까지 했나요?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세요? 저도 지금 모르는데. 네? 무효와 취소까지? 예. 그래요? 이상하게 여기만, 다른 곳은 다 똑같은데 여기만 진도가. 자꾸 까먹어. 첫날 용어 해설했죠? 진도 안 나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 2타임 늦어요, 여기가. 그렇군요. 무효와 취소. 취소하면 되죠? 예? 취소하면 됩니다, 취소. 그렇군요. 지난주에 대리 좀 했고요. 그렇죠? 대리 다 필요 없고 짜장면하고 후레자식만 기억나면 돼요. 짜장면하고 후레자식 기억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을 보고 있습니다. 목적이 갖춰질 요건이 4개가 있었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었고요. 의사표시가 갖출 요건이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게 요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그 후레자식 놈 무권 대리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효력 요건을 보고 있었는데 그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무효 아니면 취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걸 이제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그와 관해서 이제 지난주에 무효를 쫙 봤고요. 무효는 뭐 별거 없죠. 무효 같은 경우는 이제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무효의 종류 안에서 무슨 절대 무효, 상대 무효,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뭐 이런 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 전 거래 행위. 그런 거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저를 그렇게 정면으로 안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기억이 더 안 나요. 정면으로 보셔야 기억이 나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취소와 관련해서, 또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따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확인해 보고, 했으면은 한 번 들었던 거 또 들으면 좋고, 안 했으면 이제 안 했던 부분들은 또 이렇게 따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인강만 들으시는 분들은 저 자식은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는지도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자빠졌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도 몰라요. 저도. 신뢰가 팍 떨어지죠. 저 자식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저를 믿고 공부하셔서 또 붙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자, 취소. 무효하고 똑같이 요 놈도요.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는 성립을 한 겁니다. 법률 행위는 성립을 했는데 이 법률 행위가 효력 요건을 못 갖췄어요. 그것도 행위 당시에. 법률 행위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 계약을 체결할 때 효력 요건을 못 갖췄어요. 대표 중에 뭐가 있어요? 착오 또는 사기나 강박 이런 것들이 취소할 수 있었죠. 그런 것들이. 계약을 할 때 착오가 있었거나 계약을 할 때 사기나 강박을 당했거나 어쨌든 그러면 행위 자체는 일단 유효해요. 유효한데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해요. 나 취소하겠다.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그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걸 취소라고 합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걸.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건 법률행위가 1월 10일 날 체결이 됐는데 취소를 1월 20일 날 했다. 그럼 이 법률행위는 취소한 1월 20일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행위한 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거슬러 올라가서를 소급이라고 해요. 이 계약은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았던 것들하고 똑같은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게 취소다. 그래서 취소의 개념을 머릿속에 일단 명확하게 법률행위는 성립이 됐으나 그 성립 당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일방적으로 그 행위를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그 의사 표시를 취소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취소 사유가 있는데요. 무효 사유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취소 사유는 딱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게 딱 4개가 있어요.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자의 행위,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행위한 경우,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나 강박에 의한 행위, 이런 것들이 딱 요것만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였다. 계약을 할 때 어느 한쪽이 착오가 있었다. 계약을 할 때 어느 한쪽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등등 행위 당시에 법에서 정해놓은 딱 요 4가지 사유 중에 어느 하나 그게 있어야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갖고는 안 돼요. 계약을 체결한 날 꿈자리가 사나웠어. 다음 날 취소하겠다. 이런 거 안 돼요. 꿈자리가 사납다는 걸 이유로 취소한다. 안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긴 했는데 체결할 당시에 상대방이 나한테 기분을 좀 나쁘게 했어. 집에 와서 일단 계약을 하고 났지만 기분이 좀 더러워. 전화해가지고 야 아까 계약할 때 네가 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기분 나빠. 취소할래. 이런 거 안 됩니다. 딱 취소 사유는 4가지만 취소 사유입니다. 다른 걸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제 날짜에 안 줘요. 매도인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수인이 제 날짜에 대금을 안 줘요. 매도인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는 취소가 아니라 해제예요. 매수인이 대금을 안 준다는 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그런 건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는 딱 사유가 요것만 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취소할 수 있는 사람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람도. 개나 소나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도 법에서 딱 정해놨습니다. 요 사람들만 취소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자기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 그 미성년자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부모도 취소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자신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착오에 의해서 계약을 한 사람 취소할 수 있고요.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하고요. 2사람이 더 있어요. 이 사람들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아까 미성년자의 부모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이 사람들의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승계인. 승계인이 누군지는 나중에 보시면 돼요. 둘이 있어요.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이 있고요.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권자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 사유 4개, 제착사강. 취소권자 6명, 제착사강 대승. 큰 스님이 한 분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님의 법명이 제착사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착사강이라는 큰 스님이 우리나라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번째로 누구에게 취소할 수 있는가? 상대방. 아유 간단해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을이 계약 당시 갑을 사기쳤어요. 사기당한 갑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누구와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체결한 계약을? 을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한다는 말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을한테 해야 되죠. 이걸 직접 상대방이라고 해요. 그런데 직접 상대방한테 취소를 하려고 갔더니 얘 죽었어. 그래서 을의 상속인 병이 있어. 이 병한테도 취소하겠다고 할 수 있냐? 있다. 그래서 누구에게 계약을 취소한다고 해야 되느냐? 그 상대방이 둘입니다. 직접 상대방과 직접 상대방이 죽었을 때 나오는 그 직접 상대방의 상속인, 즉 포괄승계인. 그래서 상대방은 둘이 있다. 직접 상대방 및 직접 상대방의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 요놈들에게 취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가끔요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실무하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계약을 하나 중개를 했는데 취소 사유가 생겼다. 뭐 취소 사유는 어떻게 외우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붙으셨어. 사기 당했다, 뭐 착오가 있었다. 취소하려고 하는데 취소할 때 꼭 내용 증명으로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공부 잘못하신 거죠. 뭐 잘못해도 붙어요 그렇게. 취소할 때는 꼭 내용 증명과 같은 일정한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방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분류식이라고 합니다. 분류식.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해도 돼요. 전화해서 계약을 취소하겠다. 그걸 구두라고 합니다. 구두. 입구자 써서. 구두로 할 수도 있고요. 편지 써도 돼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최근 뭐 카카오톡 이런 거 있죠? 그걸로 해도 돼요. 카카오톡으로 계약 취소한다 그래도 돼요. 문자 보내도 되고.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는, 즉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내가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그 의사표시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대방에게 도달만 하면 계약은 취소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섯 번째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그 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 자, 이때 무효가 되어버리면 아주 간단해요. 아직 계약을 이행하기 전이다. 계약을 했는데 사기당했다, 취소했다. 근데 아직 물건을 넘겨주기 전이다. 그럼 넘겨줄 필요가 없지요. 계약을 취소했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요. 반면에 이미 이행을 한 상태에서 갑이 물건을 준 상태에서 을이 돈을 준 상태에서 갑이 계약을 취소했다. 이미 이행을 한 상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 지난주에 무효일 때 이행을 한 상태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는다. 그랬죠? 그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기초과정에서 딱 요렇게만 기억하세요. 나중에 요거와 관련해서 특칙이 두 개가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두 개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계약이 일단 취소가 됐는데 이미 이행을 한 상태다. 그럼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는 관계, 그걸 뭐라 한다? 부당이득 반환. 요런 게 생긴다. 이걸 하나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취소의 기본적인 뼈대예요. 기본적인 뼈대.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우리 민법이 규정이 돼 있구나. 요것만 딱 머릿속에 일단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부수해서 나중에 판례 같은 걸 이제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이 기본 뼈대예요. 하나 조금 까다로운 게 나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란 제한 능력자가 한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나 강박에 의한 행위,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죠.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 유효라고 그랬어요. 유효인데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랬으니까 취소하기 전 요때까지 유효하지만 취소를 통해서 무효가 될 여지가 남아있죠.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현재 무효인데 토지거래 허가 따위를 받으면 유효가 되는, 즉 무효지만 유효가 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이런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현재는 유효하지만 무효가 될 여지가 남아있는 유효, 뭐라고 부르면 돼요? 유동적 유효라고 부르면 돼요.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적인 불확정적인 유효 상태에서 취소를 하면 무효로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무효로 확정.
반면에 요 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을 소멸시켜버리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하겠죠. 취소권을 박탈시키거나 이렇게 뺏어버리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취소를 못하면 유효로 확정이 될 거예요. 유효로 확정.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운명이 두 갈래로 가요. 운명이. 취소할 수 있는 운명이 두 갈래야. 하나는 뭐 확정적 무효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확정적 유효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때 확정적 유효로 가는 길,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방법, 요게 3개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취소권자가 자신의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취소권을 포기.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럼 얘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사기를 당하긴 당했는데 결과가 괜찮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1억짜리 물건을 사기를 당해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1억에 팔았어. 사기 당했다는 게 기분이 나쁘기는 하지만 어차피 1억짜리를 1억에 팔았으니까 손해본 거 없죠. 그럼 굳이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겠죠. 기분은 좀 나쁘지만. 그래서 나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너한테 사기는 당했지만 난 계약은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고 자신의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취소권을 포기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겠죠. 근데 이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을 민법에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범에 추인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처음에 지난주에 봤던 무권대리 추인이 있고요, 무효행위 추인이 있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인이 3가지가 있고요. 이 3가지가 효과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는 지금 비교해봐야 머리만 깨지니까 추인이 3가지가 있구나. 나중에 이걸 좀 구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송일국에게 아들이 쌍둥이가 셋이 있구나. 대한민국 인국이 만세.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 구별해야 안 돼요.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몰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송일국이한테는 쌍둥이가 셋인데 셋이 다 달라.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대한이, 하나는 민국이, 하나는 만세. 구별은 나중에 친해지면 하면 돼. 그렇죠? 친해지기 전에 잘 그놈이 크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추인이 3개가 있다. 무권대리 추인,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구별은 나중에 하자. 좀 친숙해지면. 아시겠죠? 어쨌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란 취소권자가 스스로 취소권을 포기하는 걸 말하고요. 다른 말로 임의 추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요게 하나 있고요. 취소권을 소멸합니다. 두 번째로 법정 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잘 보세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어요. 사기당했어요.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죠. 갑은. 그렇죠? 근데 갑이 취소도 하지 않고 추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을이 날짜가 돼서 돈을 줘. 대금을 줘. 그러니까 갑이 대금을 말없이 받아. 그리고 을이 물건 내놔. 그랬더니 갑이 말없이 물건을 줘. 이때 갑.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 있으면 을로부터 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또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 있으면 을에게 물건을 건네줄까요? 안 건네줄까요? 안 건네주겠죠. 그런데 갑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을이 돈을 주니까 돈을 받아.
물건을 넘겨달라니까 물건을 넘겨줘. 그러면 갑의 이 행동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 저놈은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갑의 행동을 보고 갑은 취소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판단하고 갑이 갖고 있었던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즉 갑이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그런 제도를 법정 추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법정 추인은 어떨 때 법정 추인이 되는가, 그 사유가 중요하고 나중에 이 사유를 보시면 돼요. 사유를. 일단 오늘은 법정 추인이라는 게 있구나. 취소권을 갖고 있는 갑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은 취소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취소권을 법이 소멸시키는, 그래서 갑이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제도를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요. 우리 민법은요. 권리자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를 안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를 안 해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요. 그럼 그 권리를 소멸시켜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런 예를 든 적이 있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한 2만 원어치 외상을 먹었어요. 당연히 중국집 사장님은 나한테 2만 원 채권 있죠. 근데 중국집 밥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사장님이 나를 보면서 돈 달라 소리 안 하고 빙글빙글 웃기만 해. 그럼 중국집 사장님은 나에 대해서 2만 원 외상대금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나를 보면 달라고 해야 되죠. 근데 안 달라 소리 안 해. 그러면 그 중국집 사장님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1년 지나면 그 중국집 사장님의 외상 채권이 소멸해요. 그러니까 밥을 외상으로 먹고, 짜장면을 외상으로 먹고 1년만 버티면 짜장면값 안 줘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안 주고 1년 버티면. 이렇게 우리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기간이 두 개가 있어요. 소멸시효 기간하고요, 제척 기간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하고 제척 기간하고. 자, 이 소멸시효 기간과 제척 기간은 우리의 직접적인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소멸시효 기간이 뭐고 제척 기간이 뭔지를 몰라도 됩니다. 오늘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지났을 때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우리 민법이 두 개를 두고 있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취소권에 대입을 시키면 당연히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우리 민법 146조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는 제도예요. 그리고 기간이 두 개가 있어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또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취소권을 10년간 또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을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언제부터 10년이고 언제부터 3년이냐, 요걸 나중에 구별하시면 돼요. 언제부터 10년이고 언제부터 3년이냐, 요것만 나중에 구별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10년이나 3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는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세 가지 장치가 있다는 기본적인 뼈대만 오늘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취소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기서 가지를 쳐나가는 거예요. 취소해서 딱 이 정도 기본 목차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민법 총칙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법률 행위의 부관입니다. 근데 이거 많이 어려워하세요.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대리보다도 더 어려워하시는 게 부관입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하면 돼요. 우리는 가볍게. 자, 먼저 부가는요, 조문이 7개가 있습니다. 147조부터 153조까지.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기본서에 조문이 이제 박스에 들어있게 되는데, 요 부관과 관련된 이 조문을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먼저. 그러면 부관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관을 접근하시면 돼요. 조문 외우자, 이렇게. 자, 부관이 뭔지를 오늘은 그 부관의 개념하고 부관에 어떤 게 있는지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일단 부관이란 이걸 줄임말이에요. 부가된 약관. 법률행위에 부가된 약관이란 말의 준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법률행위에 부가된 약관이 뭐냐? 이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자가 을한테 자동차가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대를 을에게 그냥 주기로 했습니다. 을이 아유 고맙네. 둘 사이에 갑이 갖고 있던 자동차 중 어느 하나의 자동차를 을에게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걸 증여계약이라고 합니다. 을은 기분 좋죠? 에? 느닷없이 갑이 와가지고 자기가 자동차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주겠대, 을한테. 을이 아이고 고마워 그리고 받기로 했어요. 갑과 을 사이에 무상으로 물건을 건네주기로 하는 증여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자, 을이 기분이 좋아요. 갑이 그냥 자동차 한 대 준다 그래서. 근데 갑이 단서를 답니다. 단, 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냥 주겠다는 게 아니고 네가 내년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주겠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겠다는 을에 대해서 그 을에 열심히 공부하도록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을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집에서도 이런 약속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번 기말고사에서 90점, 평균 90점이 넘으면 뭐 노트북을 하나 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약속하는 경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는 이미 갑이 갖고 있던 A 자동차를 을에게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증여계약이 체결, 계약이 체결, 이걸 법률행위가 성립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갑과 을 사이는 증여계약이 체결됐다, 즉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었다. 그런데 아직 이 계약은 효력이 생기질 않아요. 이 계약은 언제 효력이 생겨요? 을이 시험에 합격하면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체결이 되었으나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가 을이 27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계약에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효력이 발생을 해요.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갑이 을한테 너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며? 그 학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서 좀 어려워. 학원비가 비싸. 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다달이 학원비를 너한테 제공을 할게. 학원비를 대줄게. 그래서 을이 고마워 그랬어요. 그럼 갑과 을 사이에는 갑이 을에게 학원비를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역시 증여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학원비를 건네줘요. 학원비를 건네줬다는 건 증여계약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을이 27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갑은 더 이상 을에게 학원비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학원비 지급을 중단을 하게 될 거예요. 중단. 그런데 학원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갑이 을에게 학원비를 주기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이, 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또는 학원비를 무상으로 갑이 을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 성립이 되었는데, 증여계약이 이미 성립이 되었는데 위에 거는 을이 27회 시험에 합격을 해야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 밑에 거는 27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이 27회 시험에 합격을 한다는 이 사실은, 합격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합격을 했다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이나 소멸이 좌지우지 됩니다. 뭐에 따라서? 을이 시험에 합격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럼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을이 27회 시험에 합격한다는 사실은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갑이 을에게, 얘가 19세인데요. 만 19세면 성년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운전면허를 땄어요. 운전면허를 따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차가 2대인데요. 그 작은 거 하나 놔주세요. 그랬어요. 얘 면허를 따자마자. 아버지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놈 운전 제대로 못해. 면허는 땄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못 주겠다. 렌트카 같은 걸로 열심히 연습해라. 네가 3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 그래서 운전이 숙달이 됐다. 그러면 22세가 된 날, 그날 자동차를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증여계약은 성립이 되었지만 그 증여계약의 효력은 언제 생겨요? 네, 22살이 되면 효력이 발생을 해요. 반면에 을이 면허를 따자마자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건네줘요. 열쇠를 건네줘. 타고 다녀라 너. 그래서 현재 을이 자동차를 타고 다녀.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건네줬어요.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건네줬다는 건 증여계약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이렇게 말해요. 대신 네가 22살이 되면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네가 스스로 자동차를 사고 내가 너한테 주었던 자동차를 도로 반납해 라고 해서 요렇게 갑과 을이 약속을 했어요. 일단 을에게 자동차를 주되 을이 22살이 되면 자동차를 도로 반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자동차를 도로 돌려준다는 것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22세가 되면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 그럼 이것도 왼쪽하고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을이 22세가 된다는 사실은, 을이 22세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이나 소멸을 좌지우지하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더 단순화시킵니다. 부관의 뜻입니다. 27회 시험에 합격하면 또는 22세가 되면 이 두 놈은 모두 다 갑과 을 사이에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 요거를 좌지우지 할 목적으로 계약을 한 갑과 을, 그 중에 특히 갑, 당사자가 갖다 붙인 부가한, 당사자가 갖다 붙인, 자,
현재 사실이에요? 과거 사실이에요? 미래 사실이에요? 이거 현재 사실이에요? 27일 시험에 합격하면 22세가 되면 과거 사실이에요? 현재 사실이에요? 미래 사실이에요? 미래 사실이죠. 이걸 이렇게 말해요. 장래 발생 사실. 이게 부관의 법적인 뜻이에요. 이게. 법률행위 부관의 법적인 뜻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발생 사실. 이걸 뭐라 한다? 부관이라 한다. 이게 부관이다. 이게. 개념이 좀 어렵죠? 안 어려워요? 말이 어렵잖아요. 말이. 힘을 내세요. 오늘 올해 중개사 시험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합격자가 좀 늘었어요. 문제가 올해 조금 쉬웠었다 그랬죠. 자,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 겁니다. 11달 남았습니다. 예? 우리 12달 남았을 때 시작했어요. 그렇죠? 11달 남았습니다. 힘을 내세요. 장기 레이스가 시작된 거예요. 부관의 뜻 다시 한번요. 27회 시험 합격이나 22세가 되면 공히 각과 을사에 체결된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을 하거나 효력이 소멸하게 하는 것을 좌지우지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갖다 붙인 장래에 발생하는 사실, 이거를 법률행위의 부관이라 한다. 부관이라 한다. 자, 이 부관의 개념이에요. 두 번째, 유형이 두 개가 있어요. 왼쪽 거. 을이 27회 시험에 합격하느냐?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에? 장래 발생할지 안 할지. 이게 불확실해요. 이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노트북을 사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뭐? 기말고사에서 90점을 넘어라. 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90점 넘을지 안 넘을지 확실, 불확실? 불확실.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을이 22세가 되면, 자, 을 22세가 되는 것, 확실, 불확실? 확실하죠. 사람이 21세에서 22세를 건너뛰고 바로 23세가 되는 경우 없지요. 반드시 21세에서 23세가 되려면 22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생 여부가 확실한 거예요. 이걸 기한, 이렇게 부릅니다.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걸 조건, 발생 여부가 확실한 걸 기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부관에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조건과 기한, 두 개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발생하는 것, 을이 27회 시험에 합격하는 것, 이걸 조건 성취라 그래요. 조건 성취. 반면에 기한이 발생하는 것, 을이 22세가 되는 것, 이렇게 기한이 발생하는 것을 기한 도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때 왼쪽 경우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위에 건 어때요? 조건이 성취가 됐다. 즉 을이 27회 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럼 효력이 발생하죠. 에? 이런 조건을 정지조건, 이런 조건을 정지조건. 반면에 밑에 거, 학위료를 주고 있는데 27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학원비 지급을 중단하게 되고, 즉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고, 밑에 거는요 27회 시험 합격이, 위에 거는 27회 시험이 합격이 효력을 발생시켜. 그럼 정지조건이라고. 반면에 밑에 거는 27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효력이 소멸해. 이렇게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고 합니다.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을 정조건,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을 해지조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거 22세가 되면 효력이 발생을 해. 이걸 정지기한. 무슨 기한? 정지기한. 근데 정지기한이란 말보다는 시기라는 말을 훨씬 많이 써요. 시기. 반면에 밑에 거 22세가 되면 효력이 소멸. 역시 해제기한 그래야 되는데 종기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우리 시기나 종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법률행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차 계약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가 시기, 언제까지가 종기. 학원 강의를 2달 듣기로 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럼 11월 1일이 시기, 12월 31일이 종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기와 종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기한은 유형이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요. 확정기한이라는 게 있고요. 불확정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반드시 확실하게 발생을 해요. 이때 언제 발생하는지까지가 확정된 게 확정기한이에요. 22세가 되면. 을이 언제 22세가 되는지는 을의 주민등록증만 보면 알아요. 그 주민등록증상에 생일로부터 22세가 되는 날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확정된 날이에요. 확정된 날. 이걸 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시험지문에 이런 게 나온 적 있어요. 갑이 을한테요. 갑도 개를 기르고 있고 을도 개를 기르고 있는데 갑의 개집은 아주 좋고요. 을은 대충 나무로 얼기설기 개의 집을 만들어 놨어요. 을이 갑의 개집만 보면 굉장히 부러워해요. 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개집이 탐나냐? 탐난다. 갑이 이렇게 약설해요. 그래? 그러면 내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갑이 을에게 개집을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을 했죠. 근데 어떨 때 주기로 한 거야? 개가 죽으면. 자, 개가 죽으면, 개가 죽는다는 것,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요? 발생 여부가 확실해요? 개가 죽으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죠. 왜? 개는 반드시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요. 네, 죽긴 죽어요. 불확실하면요. 죽을지 안 죽을지가 불확실하면 불사견이에요. 걔가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개뿐만 아니라 사람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언제 죽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분명히 발생은 하는데 확실은 한데 언젠지가 불확실한 게 불확정기한이에요. 언젠지가 불확실한 게. 그래서 이게 불확정기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건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이 하세요. 제가 이거를 개가 죽는다는 것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러면 대부분이 불확실해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 말은 이거 조건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헷갈려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말고 요 정지 조건하고 요 불확정 기한하고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해야 돼요. 이걸 구별해야 돼요. 나중에. 이걸 뭐 해야 된다고요?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 지금도 당장 개가 죽으면을 조건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개가 죽으면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을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조건 기한 관해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뿌리가 있어요. 딱 박아둬야 돼요. 박아둬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건하고 기한을 이제 따로따로 보면 되는데 오늘 하나만 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만 더. 아까 법률행위 부관이라는 게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우한다 그랬고요. 당사자가 부과한다 그랬고요. 장래 발생 사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조건은 발생 여부가 어떤 거였어요? 불확실한 게 조건이라 그랬어요. 그랬죠? 예?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넣으셨습니다. 조건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뭘 받으라 그랬어요? 허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 놓고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유효다 그랬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이죠. 그렇죠? 분명히 허가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한 다음에 허가를 받는 거니까 장래 발생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가 불확실하죠. 그렇죠? 이게 조건이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 조건은 당사자가 부과하는 게 조건이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념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라. 이건 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정 조건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게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거 이건 조건일 수가 없어요. 그걸 기성조건이라고 그래요. 또 장래 발생 여부가 아예 불가능한 거 이것도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불능조건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좀 까다로워요. 이거는 처음부터 부관의 개념 요소를 조금 까다롭더라도 이걸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돼요.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우해야 된다. 두 번째, 당사자가 부과해야 된다. 따라서 법에서 정해놓은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에?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야 된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거, 발생이 불가능한 거 이런 것들은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건을 보게 되면 가장 조건이라고 해서 가짜 조건이라고 해서 조건과 구별을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납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불법 조건이라고. 근데 어쨌든 부관의 개념 요소가 이렇게 머릿속에 팍 박혀 있어야 그리고 조건이 뭔지가 머릿속에 팍 박혀 있어야 비슷한 다른 놈들과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구별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부관의 개념 요소 3가지만 머릿속에 꽉 박고 유형이 2개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각각 요렇게 종류가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나중에 이 조건 기한할 때 조금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걸 법률행위 부관이라 한다. 여기까지만 쫙 머릿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3일 플러스 1시간에 걸쳐서 3주 플러스 1시간에 걸쳐서 민법 총칙과 관련된 기본적인 뼈대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민법 총칙. 민법의 4분의 1을 한 거예요.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물권법은 잠시 쉬었다가 좀 보겠습니다.